나는 내가 왜 엄마를 닮지 않았는지 평생 궁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였던 나는 워크숍에서 강물에 빠졌고 의식을 찾은 후 처음 듣는 이름이 내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평생 가짜 이름으로 살았던 여자, 자기 자리를 대신 살아온 또 다른 여자, 그리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숨겨왔던 여자. 이 이야기는 뒤바뀐 출생의 비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도 조용한 평안과 행복이 머물기를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나는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는 웃음이 오래가지 않는지, 왜 엄마는 나를 부를 때마다 목소리 끝에 늘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는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집안의 어른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통을 열어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 오늘 저녁에 해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부터 살폈습니다. 동생 이민현은 아직 어려서 엄마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됐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늘 엄마의 표정을 먼저 읽어야 했고 오늘은 말을 걸어도 되는 날인지 아니면 조용히 사라져 있어야 하는 날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프라이팬을 올리고 계란을 풀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는 아이답게 굴면 안 되는 걸까? 엄마 강지혜는 늘 바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화는 대부분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나현아, 동생 좀 챙겨. 그렇게 멍청하게 굴 거면 공부라도 잘해. 돈도 못 벌면서 입만 살아있어. 그 말들은 어린 나에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싫어할까봐, 울면 더 미움받을까봐 말입니다. 아빠는 내 기억 속에 거의 없습니다. 사진 속 아빠는 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실제였는지는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5살 무렵 아빠는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엄마의 어깨는 더 굽었고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으며 집안에는 웃음 대신 한숨이 늘어갔습니다.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말입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뒤 나는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와 내 얼굴을 번갈아 떠올려 봤고 사진 속 아빠의 얼굴도 떠올려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둘 중 누구를 닮지 않았습니다. 피부색도 눈매도 웃을 때 생기는 표정도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엄마도 아빠도 안 닮았어? 그 질문에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은 나를 피한 채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너는 아빠 쪽 고모 닮았어. 그 말은 너무 급하게 나왔고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고모는 어디 있어? 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흐리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고모는 내가 아주 어릴 때 일찍 죽었어. 괜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날 이후 엄마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대답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고모, 그래서 내가 닮아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 그 설명은 어린 나에게는 충분히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 얼굴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어딘가에서 잘못 끼워 맞춰진 퍼즐 조각처럼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공부를 붙잡았습니다. 공부만이 이 집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잘하면 이 집에서도 내 자리가 생길 거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에 입학했고 졸업할 때도 수석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순간에도 엄마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 될수록 엄마는 더 예민해졌고 더 자주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마침내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취업이 됐다고, 정규직으로 출근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회사 이름도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말을 끊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주는데? 그 질문에는 기쁨도 자랑스러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만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코웃음을 치듯 혀를 찼습니다. 그 돈 받아서 집에 얼마나 보탤 수 있는데? 그래서 생활비는 매달 얼마 줄 수 있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축하 한마디 없이 곧바로 계산부터 시작하는 엄마를 보며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내 몫을 계산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합격했다는 기쁨보다 이제 얼마를 벌어야 하고 얼마를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이 먼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새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들어서던 순간에도 가슴은 설렘보다 긴장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같은 인턴으로 입사한 동기들 사이에서 나는 유난히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승연은 처음부터 다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팀장은 그녀를 감싸 안았고 실수가 있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반대로 그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되었습니다.
한승연이 미처 끝내지 못한 일, 한승연이 이해하지 못한 자료, 한승연 대신 마무리해야 하는 보고서까지 모두 내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야근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내 자리 위에는 일이 더 쌓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건 같은 인턴이었던 김태훈 덕분이었습니다. 김태훈은 유난히 말수가 많지도 튀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야근을 하게 되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아 자기 일도 아닌 일을 함께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생색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건 내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내 부담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질 때 김태훈과 함께 커피를 나눠 마시며 잠깐 숨을 고르던 그 시간들은 내게 유일한 쉼표였습니다. 그는 내 사정을 캐묻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를 같이 버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날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 회사에서 내 편이 되어준 그 한 사람이 훗날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고 있는 이 자리,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통, 내가 대신 짊어진 이 인생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다들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점심이면 비슷한 표정으로 식당에 모였고 퇴근 시간이 되면 각자의 하루를 정리하듯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얼마나 얇은 껍질 위에 놓여 있는지 말입니다. 내 자리는 항상 바빴습니다. 누군가는 퇴근 준비를 할 시간에도 나는 보고서를 한 장 더 넘기고 있었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을 때 나는 수정 요청이 붙은 파일을 다시 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신입이니까, 인턴이니까, 열심히 해야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승연의 이름으로 올라간 기획안, 한승연이 담당이라고 표시된 디자인 초안, 그 뒤에는 항상 내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팀장은 내가 밤새 만든 자료를 한승연에게 넘기며 조금만 더 다듬어서 올려 라고 말했고 다음 날 회의에서는 한승연을 보며 역시 센스가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참아야 하나. 하지만 나는 늘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버텨왔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괜히 찍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가끔 김태훈이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근이 계속되던 어느 날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김태훈은 프린터 앞에서 내가 뽑아놓은 서류를 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원래 내가 맡은 거였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마우스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대답을 해야 할지 아닌 척 넘겨야 할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 옆자리에 다시 앉아 조용히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자주 내 옆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의 자료를 준비할 때 내가 맡은 분량을 자연스럽게 나눠 맡았고 야근이 길어질 때면 이건 내가 마무리할게요. 라며 내 자리를 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숨 돌림은 퇴근과 함께 다시 사라졌습니다. 야근이 끝나고 시계를 보면 늘 밤 10시를 훌쩍 넘겨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 건물을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때면 그 시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버스 정류장 한쪽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갓 제대해 어느덧 어깨가 넓어지고 몸집이 듬직해진 동생 민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척하면서도 버스가 올 때마다 고개를 번쩍 들어 내 쪽을 확인하는 모습은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민현은 못 본 척하다가 괜히 퉁명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또 야근이야? 이렇게 늦게 다니지 말라니까. 말투는 툴툴댔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웃으며 금방 끝난 거라고, 오늘은 조금만 늦은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민현은 혀를 차며 내 가방을 슬쩍 들어 자기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니까 키가 안 크지라며 무거운 거 들고 다니지 말라며 괜히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도 내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회사에서의 침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눈치도 계산도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텨낸 누나와 그 누나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동생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나란히 앉으면 민현은 다시 툴툴거렸습니다. 회사 그렇게 힘들면 때려치우지. 누나 몸 상하는 게 제일 싫다니까.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민현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현이와 함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면 그 순간만큼은 회사도 세상의 무게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민현은 먼저 불을 켜고 내가 신발을 벗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이나 하나 꺼내 주었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들이 내게는 숨을 쉬게 해주는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미련이 있었기에 나는 집을 도망쳐야 할 곳이 아니라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존재 하나로 나는 다음 날을 다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점 더 선이 분명해지고 있었고 나는 점점 더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 메일로 디자인 공모전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었고 수상작은 임원들 앞에서 직접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말입니다. 김태훈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내 쪽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퇴근 후에도 남아서 공모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밤이 되면 공모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여전히 민현이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 공모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희망이자 가장 잔인한 배신의 문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지워진 자리, 그리고 무너진 믿음. 디자인 공모전 준비는 내 인생에서 오랜만에 스스로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팀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밤이 되면 김태훈과 함께 회의실 불을 켜고 앉아 공모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의 이름도 대신 달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컨셉을 다듬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우리는 점점 하나의 결과물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된지보다 얼마나 오랜만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가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내 의견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고 내가 망설일 때면 차분하게 근거를 짚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공모전 제출 마감일이 다가오던 날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면서 나는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이번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작은 기대 말입니다. 공모전 결과 발표날 사내 게시판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 사이에 섞여 게시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시선은 한 줄의 이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수상자 명단에 적혀있는 이름은 한승연과 김태훈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팀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다른 페이지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나는 없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주변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때 김태훈이 내 옆에서 멍하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그 역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팀장이 다가왔고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팀 단위로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괜히 예민하게 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입을 다물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공모전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준비한 거였고 실제 작업의 대부분을 내가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팀장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계속 다니고 싶으면 이 일은 여기까지 하라고 말입니다. 그제야 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으며 정정될 일도 아니라는 걸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승연이 왜 늘 보호받았는지, 왜 팀장은 그녀의 실수를 눈 감아줬는지, 왜 내 이름은 늘 뒤로 밀렸는지 말입니다. 그 사실이 내 가슴을 천천히 짓눌렀습니다. 김태훈은 회의실을 나와 내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야근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는 어김없이 민현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는지 괜히 내 가방을 들어주며 옆에 서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방에 들어간 뒤 나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서러워서도 아닌 내가 아직도 이런 일에 상처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내가 설 자리는 끝내 없는 건 아닐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지워지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내릴 틈도 없이 다음 날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한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모전 결과가 발표된 뒤 며칠 동안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도 복도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일상을 이어갔고 그 중심에는 공모전 수상자라는 이름으로
한승연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축하를 건넸고 팀장은 유난히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분노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기엔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억울하다고 외치기엔 이 회사의 구조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 그게 그 시기의 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모전 수상 결과가 임원진에게 보고되던 날 한승연의 오빠인 한우리 팀장은 부회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경영팀장으로서 수많은 보고서를 검토해 온 사람이었고 동시에 누구보다 여동생 한승연의 실력을 냉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우리는 공모전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그럴듯했지만 디테일은 익숙하지 않았고 한승연이 평소 보여주던 완성도와는 분명히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부회장 한용석 앞에 서서 보고를 이어가던 중 아주 무심한 척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번 공모전 결과가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 말은 문제 제기라기보다 사실 확인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한용석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무엇이 의외라는 건가? 한우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승연이가 이런 스타일의 결과물을 혼자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말에 부회장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한용석은 그제야 서류를 내려놓고 한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한우리는 괜히 더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용석은 조용히 비서를 불렀고 디자인 공모전 관련 팀 구성과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태훈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며칠 뒤 김태훈은 부회장실로 따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팀 안에서도 작게 웅성거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태훈은 부회장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이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또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한용석은 그를 앉히지도 않은 채 바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이번 공모전 처음부터 누가 팀이었나? 김태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팀은 이나현 사원과 저 두 명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한용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김태훈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획부터 컨셉 정리, 디자인 수정까지 모든 과정은 두 사람이 같이 진행했습니다. 한승연 사원은 공모전 준비 과정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한용석은 의자에 기대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종 명단에는 이름이 바뀌어 있었나. 김태훈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모전 제출. 바로 당일날 디자인 팀장님이 저희도 모르게 팀 명단을 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이나현 사원의 이름이 빠지고 한승연 사원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용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김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용석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태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해줘서 고맙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아무 설명도 붙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이 부회장실을 나간 뒤 한용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승연의 평소 모습과 공모전 결과물이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나현. 묵묵히 일하고 공을 드러내지 않으며 항상 뒤로 물러서 있던 그 신입사원 말입니다. 같은 시각 나는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내 자리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팀장의 시선이 자꾸만 내 쪽으로 머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 무렵 내 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조용히 도착해 있었습니다. 부회장실로 자료를 직접 가져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신자는 분명히 이나현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기회일지 또 다른 시험일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제 판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민현을 만났을 때도 나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다시 아무것도 아니면 상처가 될까봐 말입니다. 민현은 여느 때처럼 툴툴대며 내 옆에 섰고 나는 그 든든한 그림자를 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 나오던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들어올려졌을 뿐인데 그 무게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탓에 가벼워졌다는 사실조차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정 공지가 단순히
내 이름을 되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곧 회사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정 공지가 나간 지 몇 시간 뒤 한승연은 부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소문처럼 순식간에 퍼졌고 사무실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부회장실 안의 공기는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승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만 그 자세는 반성이라기보다 끝까지 버티려는 고집에 가까웠습니다. 한용석 부회장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정리하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까지만 본사의 얼굴을 비춰라. 한승연의 눈이 순간 번쩍 들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표정이었습니다. 한용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결론을 말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면 해외 지사로 파견을 나가라. 그 순간 부회장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승연은 한 박자 늦게 그 말을 받아들였고 곧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해외요?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억울함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용석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다. 그 말에 한승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제가 그렇게까지 꼴 보기 싫으세요? 그 울음은 반성의 울음이 아니라 자리가 흔들리는 사람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조금 욕심낸 것뿐이잖아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한승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눈물은 통제되지 않은 채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필 저만 이렇게까지 내몰아요. 아빠는 제가 부끄러워요? 그 질문은 애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 연민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용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호통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한승연의 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내가 정직하지 않았다는 게 부끄럽다. 그 말은 정확히 심장을 겨냥한 한마디였습니다. 이 회사는 내 할아버지가 평생 정직 하나로 키워온 곳이다. 그리고 나는 그 원칙 하나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한용석은 한승연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남아있는 한 사람들은 공정함을 믿지 못하게 된다.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느냐? 한승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은 다시 터졌지만 그 안에는 아무 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워크숍까지다. 한용석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외 지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내가 정말로 이 회사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말은 기회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유배에 가까운 조치였습니다. 한승연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정리된 뒤 나는 다시 한번 부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도 업무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한용석은 의자에 앉은 채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나현 사원, 이번 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을 잘못 키운 제 불찰입니다. 그 말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일로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가 변경되어 공표된 날 회사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소문으로 전말을 들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공지 하나가 수정되었을 뿐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공지 한 줄이 누군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누군가의 이름을 비로소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도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이나현이라는 이름이 수상자로 다시 공표된 뒤 처음 맞는 구내식당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 식당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선이 모일 것 같았고 괜히 말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태훈 역시 같은 마음이었는지 조용히 외부에서 먹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승연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식당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한승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김태훈 옆자리에 툭 앉아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여전히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고 김태훈도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불편했습니다. 김태훈과 나는 굳이 같이 밥을 먹고 싶지 않았고 굳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나는 조용히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부회장 한용석이 구내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당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다가 우리 테이블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의자는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한용석은 우리 셋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식판을 내려놓고 잠시 우리 얼굴을 차례로 바라본 뒤 내 쪽을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이나현 사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어제 부회장실에서 했던 사과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사적인 자리도 공식적인 자리도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건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정은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늦었지만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아 다행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구내 식당 메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에게 랍스터가 배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오늘 무슨 날이냐고 속삭였습니다. 그건 부회장 한용석의 사과의 의미로 준비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접시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김태훈이 내가 랍스터를 그대로 둔 채 밥만 먹는 걸 슬쩍 보더니 내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접시를 그의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용석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먹지 못합니다. 그 말에 한용석의 얼굴에 잠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뜻밖의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갑각류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 말에 김태훈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나는 조금 더 당황해졌습니다. 비서에게 요즘 젊은 직원들이 먹고 싶어하는 메뉴로 하라고 했더니 랍스터가 나왔더군요. 정작 먹어야 할 사람이 못 먹게 됐습니다. 그 말에 식탁 위에는 잠시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한용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내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나현 사원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너무 사소해서 오히려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순두부찌개입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한용석은 소리내 웃었습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순두부찌개입니다. 이런 데서 통하네요. 그는 허허 웃으며 말했고 식당 안의 긴장도 그제야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던 한승연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계속해서 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훑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런 거지 같은 게 갑각류 알러지도 아빠랑 같고 좋아하는 음식까지 같다니. 그 순간 한승연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불쾌함이 스쳤습니다. 그 식사는 누군가에게는 사과의 자리였고 누군가에게는 확인받는 자리였으며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식탁 위에서 처음으로 이 회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명확하게 그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민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툴툴거리며 말했지만 내 얼굴을 보는 눈빛은 유난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누나, 오늘 무슨 일 있었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길이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 워크숍이 단순한 회사 일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모든 걸 걸어야 하는 마지막 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워크숍 이야기가 나오기 전 내 인생에는 잠깐이나마 기쁨이라는 이름이 숨 쉴 틈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 수상금이 지급되던 날 회사 메일함을 열고 나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100만 원. 그 숫자가 크게 느껴진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흘러들어온 돈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 이름 석자로 받아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컴퓨터를 끄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꿈이면 어쩌나. 잠시 후 다시 확인했을 때 사라져 있으면 어쩌나 하는 어이없는 걱정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퇴근길 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가격표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또 혼나는 건 아닐까?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동생 민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군대를 갓 제대해 몸은 듬직해졌지만 여전히 나를 먼저 걱정하는 그 얼굴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현은 내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나, 일찍 왔네. 이게 뭐야? 나는 괜히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오늘 조금 좋은 일 있었어. 우리는 오랜만에 집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작은 부엌에 연기가 차고 고기 굽는 소리가 치익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민현은 집게를 들고 괜히 유난을 떨며 고기를 뒤집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기가 익자 나는 접시에 담아 엄마 강지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고기를 보는 순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사. 우리 주제에 맞지도 않는 소고기를. 늘 들어오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조금 더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디자인 공모전 수상했어요. 상금이 나왔어요. 그제야 엄마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얼마나 받았는데? 100만 원이요. 순간 엄마의 눈이 잠깐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곧 의심과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회사길래 디자인 공모전에서 100만 원이나 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용석 어페럴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얼굴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떨어졌고 엄마는 나를 노려보듯 말했습니다. 거길 네가 왜 가? 그 목소리는 분명 분노였습니다. 당장 그만둬. 그 회사는 내가 다닐 곳이 아니야. 그날 밤 집안은 다시 숨막히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내가 다니는 회사를 알게 된 그날부터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워크숍을 앞둔 어느 날 강지혜는 몰래 한승연을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한적한 시간, 사람 없는 구석 자리였습니다. 강지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쥔 채 물었습니다. 너 지금 회사에 이나현이라는 사람 알아? 한승연은 잠깐 눈썹을 찌푸리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알죠. 얄미운 내 동기요. 그 말에 강지혜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애가 사실은 한용석 부회장의 친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승연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걔가 한사랑이라고요? 그 질문에는 놀라움보다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승연은 이미 자신이 다른 아이와 바뀌어 자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이유, 병원에서의 기억, 그리고 엄마 강지혜가 늘 숨기듯 말하던 그날의 이야기들, 모든 조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한승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걸 말하면 난 어떡해요? 나 집에서 쫓겨나면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고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준 돈 전부 기록 있어요. 나 절대 혼자 안 죽어요. 엄마도 같이 끝이에요. 그 말은 협박이었고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한승연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일
성공하면 아파트 한 채 내 명의로 해줄게요. 강지혜의 눈이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정도 없고 자기 새끼 같지도 않은 이나현보다 피가 섞인 한승연이 잘 사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나현을 없애버리자. 그 계획은 차갑고 조용했고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워크숍이라는 이름이 시간 속에서 실행될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워크숍 가방을 차분히 싸며 그저 불길한 예감만을 가슴에 안고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크숍 둘째 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음에도 나는 몸이 오히려 차분해진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마치 이미 마음 한편에서 오늘 무언가가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는데 낯선 얼굴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밑은 조금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자고. 아침 식사는 연수원 식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제보다 말수가 적었고 웃음소리도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승연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전날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고 오히려 이전의 불안함은 자취를 감춘 듯 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흔들리기 마련인데 한승연은 마치 이미 모든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태훈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접시를 한번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정 끝날 때까지 같이 팀으로 움직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일정은 야외팀 활동이었습니다. 조별로 정해진 코스를 따라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연수원 뒤편의 산책로와 강가를 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코스를 설명하는 강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시선은 자꾸만 난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물은 어제보다 조금 더 불어나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팀 활동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메모 담당이었고 김태훈은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흘렀을 무렵 잠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고 사진을 찍거나 커피를 마시러 연수원 건물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잠깐, 할 말 있어. 보낸 사람은 한승연이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눈빛, 오늘 아침의 차분함,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까지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태훈에게 보여줄까? 잠깐 고민했지만 이내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에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강가 쪽. 그곳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김태훈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게 최선의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강가로 향하는 산책로를 걸어가며 나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물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한승연은 난간 쪽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은 고마움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승연은 잠시 강물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운이 좋았어. 그 말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았지.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한승연은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감이 너무 가까워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난간 아래에서 물살이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승연은 그 소리를 듣고도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자리는 대화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결심이 완성되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난간 위 물방울이 미끄럽게 반짝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승연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그 답을 내릴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아 보였습니다. 강가로 이어진 산책로 끝에서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바람은 내 등을 밀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한승연의 손이 나를 밀었고 본능적으로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발끝이 자갈을 밟았고 몸의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김태훈의 목소리가 뒤에서 터져나오듯 울렸지만 그 소리는 이미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은 허공만 갈랐고 그 순간 김태훈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힘이 그 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간에 맺혀 있던 물기와 흔들린 중심이 그 모든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진 손이 김태훈의 손에서 벗어났고 그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헛돌았습니다. 나현 씨, 그 외침을 끝으로 나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감각과 함께 강물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몸이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린 순간 물은 가차없이 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며 수영장은 그저 텔레비전 속 다른 세상의 풍경이었고 물에 뜨는 법을 배울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팔을 휘저었지만 그건 수영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몸부림이었습니다. 팔다리는 제멋대로 움직였고 몸은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뜨자 세상은 일그러진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빛은 위에서만 아득하게 비치고 있었고 나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폐 안의 공기가 점점 사라지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또렷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걸까? 버스 정류장에서 민현이 툴툴거리며 나를 기다리던 모습, 고기를 구우며 괜히 웃던 얼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이던 그 손길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말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물 위에서 거친 물살을 가르며 무언가가 떨어져 들어왔습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 그는 강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은 그의 몸을 거칠게 끌어당겼고 그는 중심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살을 가르며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강가에서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어 119에 신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태훈은 물속에서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힘이 그 손에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힘이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몸은 물에 맡겨진 채 축 늘어졌고 의식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이를 악물고 나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생각보다 거셌고 내 몸은 그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내 허리를 끌어안고 자신의 몸을 최대한 수면 위로 띄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물은 여전히 내 입과 코로 들어왔고 나는 기침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현실인지 환청인지 구분되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내 귀에 무언가를 외쳤지만 그 말은 물속에서 왜곡되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팔에 기댄 채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알 수 없는 확신 하나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강에서 살아나든 살아나지 못하든 이제 진실은 절대 강물 속에 가라앉지 않으리라는 확신 말입니다. 차가운 물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에도 몸은 여전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끝까지 나를 배반했고 귀에는 끊어졌다 이어지는 소리만 겹겹이 쌓여 들어왔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삑, 삑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처럼 일그러져 들려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 안쪽이 타들어가듯 아팠고 가슴 깊숙이 차가운 물이 아직도 고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얼굴이 흐릿한 시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용석 부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내가 알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늘 단정하고 흔들림 없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절박함이 겹겹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구급대원들과 의료진 사이에서 내 상태를 살피던 중 물에 젖은 내 티셔츠가 구조 과정에서 살짝 말려 올라가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내 허리께에서 멈췄습니다. 젖은 피부 위로 선명하게 드러난 작은 구름 모양의 점. 그 문양을 보는 순간 한용석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성을 붙잡으려는 듯 이를 악물고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 말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행운병원으로 이송해 주십시오. 구급대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면 가장 가까운. 한용석은 말을 끊듯 다시 말했습니다. 행운병원에 한나라가 근무 중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 딸입니다. 그 말에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마자 한용석은 수행원들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바로 따라가. 한나라는 내가 직접 만나야 한다. 구급차가 행운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의식이 다시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한 여자가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머리는 대충 묶은 채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번에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한나라였습니다. 그녀는 구급 침대에 누운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용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용석은 말없이 내 허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걸 봤다. 한나라는 시선을 내렸다가 숨을 짧게 들이켰습니다. 구름 모양.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용석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 의뢰해. 최우선으로. 한나라는 잠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직접 맡을게. 그녀는 의료진에게 짧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고 나는 곧바로 검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체가 채취되는 동안 한나라는 내 병원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빠르게 넘기던 그녀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그 말에 한용석이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뭐가? 한나라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출생 기록이 우리 병원이야. 그 말에 한용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행운병원? 그래. 한나라는 기록을 더 깊이 확인하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출생 기록이 하나 더 있어. 한용석은 이미 누구의 이름이 나올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한승연.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날, 같은 시간. 나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뒤집혔습니다. 어릴 적 거울 앞에서 던졌던 질문, 엄마의 어색한 침묵, 늘 설명되지 않던 이질감,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내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누군가의 것이었고 누군가는 내 자리를 대신 살아왔다는 잔인한 가능성. 한나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처음부터 뒤틀려 있었어. 한용석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려 했던 거다. 그 말은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의식의 끝으로 가라앉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한나라의 목소리는 의사이기 전에 딸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진실은 이미 이 아이를 살려냈어. 의식이 완전히 꺼지기 직전 나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습니다. 강물 속에서 끝날 뻔했던 내 인생은 지금 이 순간 비로소 이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나현으로 살아온 시간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앞으로 밝혀질 진실만큼은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얀 병실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알던 병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커다란 창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고 벽 한쪽에는 작은 거실처럼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으며 꽃이 꽂힌 화병에서 은은한 향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덮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긴 어디지? 분명 강물에 빠졌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기억이 아직도 몸 깊숙이 남아있는데 눈을 뜨니 마치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1인실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손을 움직이려 하자 몸 여기저기가 쑤셔왔고 그제야 아, 내가 정말 큰일을 겪었구나 하는 실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부회장 한용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병실이 아닌 것 같죠? 한용석은 잠시 미소 비슷한 것을 지었다가 이내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행운병원 VIP 병실입니다. 그 말에 나는 더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끝까지 잊지 못한 채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용석은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나현 씨, 당신은 내 딸입니다. 당신이 깨어나기 전에 이미 유전자 검사는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전 그런 검사 한 적도 없어요. 저한테는 부모님이 있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었고요. 뭔가 잘못 아신 거예요.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한용석은 내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구름 모양의 점.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점은 한씨 집안 핏줄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는 차분하게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한의문 회장님은 왼쪽 어깨에, 나는 갈비뼈 아래, 오빠 한우리는 목 뒤쪽, 그리고 언니 한나라는 발목 안쪽에 각자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구름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승연에게만 그 점이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엄마를 닮았겠거니 넘겼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한용석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야 그때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나라도 동생을 찾기 위해 의사가 되었고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행운병원에 남아 출생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이상하게도 끊겨 있었죠. 당신은 병원을 나서자마자 이정현에서 이나현으로 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천천히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고 한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사 가운을 벗고 이제는 완전히 가족의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해. DNA 완전 일치.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퍼즐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 사실은 이미 한승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끝났다는 것, 그리고 결과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 한승연은 경악했고 끝내 무너졌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 사건은 명백한 살인미수였고 강지혜는 공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강지혜는 회장의 친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수십 년간 숨겨왔고 그 사실로 한승연을 협박해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낸 범죄자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민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친엄마와 친누나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그를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며칠 뒤 민현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세를 떠났습니다. 사람 없는 시골의 작은 암자로 들어가 스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산길 끝에 작은 암자에서 다시 만난 미녀는 말랐지만 눈빛만큼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왜 내 탓이야? 너는 평생 내 동생이야. 나는 다시 돌아오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미녀는 미소 지으며 완곡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은 생은 누나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며 살고 싶어. 그 선택을 나는 존중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뒤 병실에는 김태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딘가 어색한 얼굴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현 씨, 사실 그날 강가에서 그 말을 잊지 못하자 한용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김태훈 씨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있단다. 나현이만 못 들었지.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훈이 붉어진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이나현 씨, 사랑합니다. 한용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구급대원 직원들 모두 들었다. 그 순간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김태훈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살아만 있어달라고 빌었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용석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현이만 괜찮다면 김태훈 씨를 허락하겠습니다. 그 말은 부회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락이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강지혜와 한승연은 같은 교도소에서 마주쳤습니다. 한승연은 절규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악담과 원망이 쏟아지던 그 순간 한승연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강지혜는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승연아, 아니 정현아, 내 딸,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강지혜의 외침과 소리를 듣고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으나 그녀는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지혜는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뼛속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 후 강지혜는 아들이 스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한우리 오빠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 동생 왜 이름이 한사랑인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엄마 정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랑
드디어 완성됐구나.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나현으로 살아온 시간도 한 사랑으로 살아갈 미래도 모두 내 인생입니다.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진실은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나는 듣게 되었습니다. 15년 후 강지혜는 모범수로 출소했고 시골 고아원에서 봉사하며 남은 삶을 속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부담 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